첫 번째, 무입니다. 두 번째, 숙주나물입니다. 세 번째, 밀가루입니다. 네 번째, 커피입니다. 다섯 번째, 돼지고기와 닭고기입니다. 과연 이들 금기식품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약초보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약 먹을 때 금기식품들의 진실 탑5입니다.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한약 먹을 때 무 먹으면 안 돼요? 숙주나물은요? 등입니다. 심지어 한약 먹을 때 무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럼 많이들 궁금해하는 한약 먹을 때 먹으면 안 된다는 식품들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바로 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약을 먹을 때 무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하얘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한약 먹을 때 무를 먹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하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전혀 엉뚱한 질문은 아닙니다. 원인은 과거 한의사들의 복약 지도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숙지황과 무씨, 나복자 때문입니다. 숙지황과 무씨는 상반에 속합니다. 상반이라는 것은 한약을 처방할 때 함께 처방하면 효과가 증대되는 것들, 반대로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것들을 정리해서 7가지로 정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상반에 속한 한약들은 서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숙지황이란 약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생지황을 구중구포, 즉 9번을 찌고 말려서 검게 만든 약입니다. 과거부터 콩팥의 기운을 보호하는 데 많이 처방해 왔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흰머리를 검게 바꿔준다는 효능도 있습니다. 단지 숙지황의 색이 검기 때문에 오행적 사고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뿐만 아니고 숙지황은 항노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씨는 나복자라고 해서 과거부터 가래를 제거하고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소화불량이 있을 때 많이 처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숙지황과 나복자는 서로 약성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검게 해준다는 숙지황을 처방할 때 나복자인 무씨를 함께 처방하면 숙지황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도 무씨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과거 한의사들은 숙지황을 먹을 때 무나 무씨를 먹지 말도록 하면서 겁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머리카락이 하얘진다라고 주의를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숙지황이 들어간 처방만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단지 한약으로 이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약을 복용할 때 무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하얘진다는 것은 잘못된 속설이고 잘못된 오해입니다. 심지어 숙지황이 들어간 처방에 무씨나 무를 함께 먹어도 머리카락이 하얘지지 않습니다. 단지 효능이 약간 떨어질 뿐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건강 프로그램 방송에서 노화가 주제로 나오면 머리카락이 하얀 패널들은 농담으로 어릴 적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라고 하고 주위 사람들은 깔깔거리며 웃고 넘깁니다. 어릴 적에 한약을 먹었는데 중년이 넘어서 머리카락이 하얘질 리도 없겠죠. 사실 제 머리카락도 반백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냥 저도 웃고 넘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위에 40대 중반 이상의 나이에 머리카락이 하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50이 넘어서도 검은색 머리카락인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염색을 하고 다닙니다. 자신의 흰 머리카락을 한약 핑계로 웃음거리로 만든 분들은 나이가 되어서 머리카락이 하얘졌을 뿐이고 대부분 이것은 유전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약을 먹을 때 무를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다만 숙지황이 들어간 처방을 복용할 때는 조금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의사와 상의할 일이고요. 어쨌든지 한약 먹을 때 무는 그냥 먹더라도 머리카락이 절대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나물 또한 아주 흔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한약 먹을 때 숙주나물을 함께 먹으면 한약의 효과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과장된 오해입니다. 숙주나물은 바로 녹두의 싹을 나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녹두는 대표적으로 해독 효과가 있는 곡물이죠. 과거부터 100가지 독을 푼다고 해서 해독제로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먹을 때 녹두나 심지어 녹두의 싹인 숙주나물을 먹으면 한약의 유효 성분들까지 모두 제거한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주나물은 한약의 성분들을 분해시킬 수 없습니다. 녹두의 싹을 숙주나물이라고 한 것은 바로 김숙주 때문입니다.
김숙주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간신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녹두의 싹을 나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쉽게 변한다고 해서 숙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역사적인 인물 중에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조선 후기 동학 농민운동을 이끈 전봉준입니다. 그런데 전봉준의 키가 유난히 작아서 녹두 알갱이 같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녹두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해독 효과가 있는 식품이나 약으로는 거무콩이나 감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감두탕이라고 해서 실제로 부자나 초우 등 독을 제거하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서목태와 감초도 한약 처방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감초는 거의 모든 처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약의 효능이 전혀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단지 감초는 여러 가지 약성을 가진 한약들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약을 복용할 때 숙주나물은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몸에 열감이 있고 피부에 염증이나 종기와 같은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경우라면 한약을 먹을 때 숙주나물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심지어 이런 열독 증상에는 녹두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밀가루입니다. 여긴 뭐가 맛있어? 피자집이 10세야 피자가 맛있지 그럼 냉면이 맛있을까? 어떻게 신메뉴 하나 나왔는데 시켜줄까? 어차피 뒤질 거니까 내가 돈을 안 받을게. 한약 먹는 중이라 밀가루는 좀 그렇고. 밀가루 식품도 많은 분들이 금기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가루 식품은 단지 밀가루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밀가루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 분들이 실제로 묻는 식품은 바로 당분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빵, 기름진 육류와 함께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간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식품, 심지어 기름지고 자극적인 짜장면이나 짬뽕을 떠올리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밀가루는 섭취하지 마세요 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가루는 성질이 따뜻하거나 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밀가루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자세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평소 소화불량이 심하거나 가슴에 번열감이 있으면서 답답한 증상, 만성적인 체기가 없다면 섭취해도 무관합니다. 주의를 해야 할 분들이라면, 너무 비만하면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이라면 밀가루 식품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밀가루는 정제 밀가루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통밀은 기운이 서늘합니다. 통밀은 거친 식품에 속하고 소화가 되는 시간이 좀 길 수는 있지만 통밀은 기운이 서늘해서 번열감이나 답답한 증상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밀가루 식품은 소화를 잘 시킨다는 전제하에 가볍게 잔치국수나 식빵, 이것저것 첨가물이 적은 담백한 바게트빵 정도는 먹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통밀로 만든 것이라면 더욱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커피입니다. 커피도 많이들 물어봅니다. 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높아서 심장을 보다 강하게 뛰게 하면서 혈압을 높이면서 각성작용이 있습니다. 강심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멍하면서 기운이 처진 경우에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나마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만큼 커피는 약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약을 복용할 때 커피를 먹지 말도록 하는 이유는 커피의 강한 약성 때문입니다. 만약 커피콩을 한약으로 사용해 왔다면 한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약 처방에 커피콩을 넣을까 말까 고민할 것입니다.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 경우라면 카페인 민감성이 높은 체질들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힘들어합니다.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죠. 밤늦게 마신 커피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심한 분들은 낮에 마신 커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이나 심장의 두근거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약을 처방한 경우라면 커피는 금기식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도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통이나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한두 잔의 블랙커피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약 처방을 각성을 위해서 처방한 경우라면 치료 효과를 위해서 섭취를 권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돼지고기와 닭고기입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흔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구분 짓는 것보다는 이들은 과거부터 가장 쉽게 섭취해왔던 육류로 바로 기름진 음식으로 확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고기를 쉽게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잔칫날 등의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많이 먹으려고 했을 것이고,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이나 배탈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평소에 많이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약을 먹을 때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지 말도록 하는 것은 기름진 음식을 삼가하세요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소고기나 오리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고기도 그렇습니다. 잠시 고기와 체질과의 궁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고 한다면 자신의 체질에 맞는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인은 닭고기와 양고기입니다. 이들 고기는 기운이 따뜻한 편으로 소화도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특히 양고기는 마치 인삼의 효능과 비슷합니다. 소양인은 돼지고기와 오리고기입니다. 이들 고기는 기운이 서늘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기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양인이 아닌 소음인들이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으면 쉽게 배탈이 납니다. 태음인은 소고기가 가장 무난합니다. 소고기는 태음인에게 환기의 효능과 맞먹을 정도로 기운이 나게 합니다. 태양인은 해산물이 좋습니다. 해산물은 대부분 기운이 서늘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가장 많은 태양인들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기들은 종류에 따라서 약성이 다르기 때문에 체질과 함께 어떤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섭취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근육량이 부족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라면 체질에 맞도록 일부러라도 살코기 위주로 섭취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약을 섭취할 때 돼지고기나 닭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자제하고 담백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약초 보관 마치겠습니다. 한약을 복용할 때 음식 궁합을 오해 없이 정확한 정보로 잘 실천하셔서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